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항상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문이 많이 길어졌어.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지난번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1컷이 81인가 82인가 그래요. 1컷이. 3컷이 67점인가? 65점인가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난이도도 개판이지.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지문이 기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힘들어요. 1학년 문제는 지문 짧은 편이야. 점점 학년 올라갈수록 지문이 길어집니다. 3학년 거는 뭐 그냥 그래.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읽기 연습할 때는 이게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을 좀 짜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먼저 보고 미리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 읽어가면서 풀 문제 이거를 체크를 해놓아야 돼. 자, 28번 유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라는 게 이걸 보라는 게 아니야.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요걸 다 읽어. 요걸 다 읽고 이걸 갖고 이렇게 지문으로 제껴간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확실한 방법이고 항상 기준은 지문이야. 지문에서 얘를 제껴야 돼. 얘에서 얘를 제끼면 안 돼요. 내신은 가능해. 내신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잖아요. 그치? 지문을. 그러니까 문제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안 돼요.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지문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먼저 봐주는 거야. 문제 유형이 뭔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문제 유형은요. 내용 아니면은 전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과 니은 포인트 문제예요. 이런 걸 포인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서로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31번 같은 문제가 이제 그림 나오는데 그냥 그림만 봐주면 돼. 아, 적혈구가 있고 무기염류, 포도당, 혈장, 단백질 요소가 있구나. 투석, 혈액, 투석액 이렇게 되어 있네. 요 정도만 보면 돼요. 뭐, 그러니까 지문 내용 중에는 여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때 이 그림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봐주란 얘기야.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32번 밑줄 진 단어 중 디귿과 문맥점이 가장 유사한 거. 요거는 바로 들어가도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잉크가 퍼져나간다.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언과 관련된 거, 용언에 관련된 거 나오면은 단순화시켜. 잉크가 물에 퍼지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같은 거 찾으면 돼. 요거는 바로 푸는 문제야. 꽃향기가 방 안에 퍼지다. 라면이 퍼지다. 사람들이 퍼지다. 삼각추가 퍼지다. 자손들이 퍼지다. 1번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어 바꾸는 문제는 바로 풀 수가 있어. 그냥 바로 풀어 그냥. 이거는. 자, 그럼 질문 보겠습니다. 단락 정리할 때는 좀 끊어서 읽어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면 인체는 70%가 수분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뭐, 그지? 이건 뭐 상식이니까. 수분은 인체 세포를 유지하고 세포가 일을 하면서 생성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노폐물 배출 뭐가 있을까요? 노폐물 어떻게 배출하니? 응? 태민이는 노폐물 배출 어떻게 해? 네. 또 어떻게 배출해요? 또 어떻게 배출하니? 뿌직 이것도 있고, 그죠? 또 어떻게 배출해? 땀도 나오고, 또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분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관여하고요. 인체 세포는 일종의 화력 발전소다. 이거는 지금 은유법 들어갔네, 그지? 연기가 나지 않을 뿐이지 들어오는 음식을 잘 분해하고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 몸은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한다. 이때 여러 가지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이 노폐물들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몸이 늘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이런 표시들, 이건 무슨 표시? 정리. 항상성은 몸이 늘 일정한 상태로 있는 것. 그러니까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야지만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은 주로 누가? 심장이 한다. 자, 첫 번째 단락 어려운 거 없죠, 그치? 그리고 여러분 넘어갈 때 바로 넘어가지 말고 단락 정리해 주는 거야.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수분의 역할은 노폐물 배출.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왜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가? 그거는 몸의 항상성 때문에. 그리고 노폐물 배출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 신장이 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내용이 3개 있는 거야. 그치? 크게 보면 뭐예요? 노폐물 배출입니다. 그런데 작게 내용은 3개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줄치는 것도 줄치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 1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럼 단락 정리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야. 아, 첫 번째 단락은 이거는 노폐물 배출과 관련되는 거구나. 이게 수분의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출 이유가 있었고요. 배출 이유는 항상성이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신장이 하는구나. 간단하게 적어두면 단락 정리 끝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이제 내용 정리를 해주는 거야. 요런 것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이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걸 내가 종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숙제 해야 되는데, 이제. 비문학 정리 숙제 해야 되는데, 종훈아? 이제 해야 돼.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신장의 주 역할은, 아까 우리 포인트 문제 있었네. 그럼 얘가 뭘 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의 주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어떻게? 노폐물을 오줌으로 내보내요.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네프론이라는 장치인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신장 하나에 100만 개 정도가 있다. 겁나게 많군요. 이렇게 또 연결. 화살표만 잘 해줘도 되죠?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끊고, 여긴 네프론의 구성이 되겠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곳에서 노폐물이 여과되고 필요한 영양분, 즉 포도당, 수분 등이 재흡수되기도 한다. 노폐물 여과 하나 역할, 그리고 얘네들 재흡수 요 역할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프론에서. 좀 끊고, 포도당은 100% 재흡수되는데 당이 재흡수되지 않고 소변에 섞여 나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몸 안의 수분량에 따라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이 결정되므로, 몸 안의 수분량에 따라 수분의 양이 결정된대요. 몸 안에 수분이 적으면 배출하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그렇죠? 안 그래? 여러분들 여름에 땀날 때 오줌 별로 안 나오고, 겨울에는 오줌 많이 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땀이 덜 나니까, 이제 수분이 많으니까 겨울에는 많이 싸고, 여름에는 땀으로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오줌 조금 싸고. 이 때문에 소변이 노랗게 되는데 이것은 몸의 수분이 적다는 신호.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는 신장의 역할이 있었고, 노폐물을 오줌으로 보낸다. 그치? 이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네프론이 있었네. 신장에 있는 건 네프론 몇 개? 100만 개. 네프론의 구성은 어떻게? 뭐더라? 사구체,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이 뭐다? 네프론이 하는 일은 뭡니까? 노폐물 여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포도당 수분 흡수. 여기는 이렇게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포도당은 뭐 얼마? 100% 재흡수. 수분은 얼마? 몸의 수분량에 따라서 양이 결정된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노란 오줌. 요게 이제 요 단락 내용이지. 그치?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면 이제 글 볼 때 좋아요.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뭐 줄만 쳐도 머릿속에 저게 그려져.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자, 노폐물은 혈액의 압력 차이에 의해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를 통해 보먼주머니에 모이고, 뭘 통해서? 혈액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세뇨관을 거쳐 방광에 모아져 오줌으로 배설된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노폐물 배설 과정이네요. 노폐물 배설 과정도 있고요. 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일일이 다 적으면 언제 봐요? 그리고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이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시험 볼 때는. 이건 우리 연습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험 볼 때는 간단하게 뭐 메모를 하거나 줄을 치거나 그렇게 넘어가야죠. 물론 분자량이 큰 세포나 단백질 등은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다. 이때 노폐물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무기염료, 아미노산, 물 등도 혈액의 압력에 의해 보먼주머니로 나온다. 얘네들도 나오네요. 인체에 필요한 것들도.
보몬 주머니에 모인 물질 중 필요한 것은 세뇨간에서 다시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 얘네들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얘도 다시 세뇨간의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 이와 같이 신장은 신체 내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여과와 필요한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재흡수 기능으로 우리 몸을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얘기네. 항상성.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중대위기에 봉착한다. 봉착, 결과적으로 거기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난관 봉착 이런 말을 쓰지. 질문?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어떤 거야? 그냥 노폐물 배출도 좋고 배출도 좋고 이 과정에 그냥 과정 나왔고 그때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등은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되고요. 뭐 이 내용밖에 없네요. 다음 달라. 자,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우선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세포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얼굴이 붓는 증상에서부터 신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신부전증의 단계에 이른다. 신부전증, 신장이 기능을 못해요. 못 걸러. 이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해진다. 물론 신장 이식 등의 방법도 있지만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장에 의지해야 한다. 신부전 환자는 한 번에 4-5시간은 소요되는 괴로운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폐물을 여과시키고 그쵸? 이 과정을 이게 안 되니까 고장났으니까 기계가 하는 거야. 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 힘들겠다. 자, 그래서 요번 단락은 뭐였습니까? 신장이 이렇게 고장났을 때, 고장이란 말은 그렇긴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치? 다음 단락이에요. 사실 인공심장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자, 포인트 나와 있죠? 인공심장이라는 신장을 대신하여 몸 안에 장착하여 계속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공심장이란 일종의 혈액투석기다. 즉 체외에서 신장의 기능인 노폐물의 여과 기능을 대신할 수단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뚫어야지 뭐. 뚫어서 호스, 기계 있고 이거를 일주일에 3번씩 서너 시간씩 해야 돼요.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참 사람이란 대단합니다. 자, 인공심장에서는 노폐물인 요소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요소가 제거되는 근본 원리는 물질의 농도 차이다. 농도 차이. 물이 담긴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은 컵 속의 잉크 농도를 균일하게 하려는 성질 때문이다. 노폐물인 요소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인공심장에서도 같은 원리로 노폐물이 제거된다. 즉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우리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지. 그치? 왜냐하면 문제가 인공심장에 대한 거니까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위 앞에서는 신장의 어떤 걸러내는 배출 과정이 있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공심장의 걸러내는 과정을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즉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을 통과시키면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 농도가 높은 혈액에서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한다.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원리군요. 그래서 여기 인공심장 원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물론 혈액 속의 세포들과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누가 혈액 속 세포 분자량이 큰 단백질은 통과 안 돼요.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 또한 무기염류, 포도당 등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반투막을 중심으로 양쪽이 같은 농도가 되도록 하면 된다. 우리 신장 보면은 얘네들 다시 세뇨관이었나? 거기서 다 흡수한다고 했죠? 재흡수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양쪽이 같은 농도가 되도록 한대요. 그래서 이쪽 단락의 내용은 인공심장에서의 어떤 노폐물 배출 과정이 되겠네요.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게, 그치? 병원에 가면은 혈액 투석한다는 애도 누워서 옆에다 관 이렇게 삽입하고 막 그거 있어 막. 아우. 자,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혈액 투석기는 간은 여과관이 여러 개 모여있는 구조의 중공사막을 사용한다. 중공사막, 사람의 혈액을 걸러주는 인공심장 투석기 필터. 간은 여과관이 수백 개 다발로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투석을 진행할 수 있다. 혈액이 흐르는 방향과 투석액이 흐르는 방향이 같으면 처음에는 노폐물 농도 차이가 있어서 노폐물이 이동하지만
농도가 비슷해지면 노폐물의 이동이 줄어든다. 아까 윗단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소 같은 노폐물은 농도 차이로 인해서 그치? 보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농도 차이가 있으면 노폐물이 이동하고 농도가 비슷해지면 노폐물의 이동이 줄어든다. 따라서 혈액과 투석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 노폐물의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혈액과 투석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거 하려고. 그치?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봅시다. 2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혹시 지문 내용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니? 괜찮음? 1번, 28 1번이에요. 혈액의 구성물질을 소개하고 꺼져. 혈액 구성물질 소개 언제 했냐? 안 했어. 두 번째, 인공심장의 구조와 원리를 제시하고. 인공심장의 발전 과정? 인공심장의 발전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꺼져. 이거 없다. 그 다음에 3번, 심장 기능의 이상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이건 있는데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확인할 때는 자 1학년 문제니까 이렇게 끊어줬어. 근데 이제 이게 2학년, 3학년 되면 없어요. 그냥 한 반에 쫙 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끊어야 돼. 정보 확인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인체의 노폐물 여과 과정 설명하고 있고요. 인공심장의 혈액 여과 원리 제시 있죠? 답 4번이 되는 거지. 확실하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고요. 29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변에 당이 섞여 배출되면 소변색이 노랗게 된다? 아니요. 수분량이 부족하면 노랗게 되죠. 신장은 무기염료, 아미노산 등을 노폐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무기염료와 아미노산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 배출하면 안 되죠. 재흡수해야 됩니다.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은 사구체에서 여과된 후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된다? 어디서 여과가 됩니까? 여과는 어디서 된다고 그랬어요? 네프론이었나? 그치? 네프론의 구성이 사구체, 보몬, 주머니, 하나는 뭐였더라? 어디 갔지? 이게 화면으로 봐서 내가 찾기가 힘들어. 네, 여러분, 네프론은 사구체, 보몬, 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구체가 아닙니다. 걸러진 노폐물은 세뇨관을 통해 보몬, 주머니에 모아져 오줌으로 배설된다? 세뇨관을 통해 보몬준이 모아줍니까? 거꾸로 돼 있죠, 그치? 세뇨관이 이 오줌관이란 뜻이죠. 5번, 세포가 생성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해야 인체 항상성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답은 5번. 이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유죠. 아니.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신장이고요. 니은은 인공신장이었습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 인체의 수분을 늘리는 기능입니까? 배출이지, 배출. 그쵸? 수분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 여과한 물질을 다시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까? 기억은 다시 흡수하지. 그쵸? 근데 니은은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게 막죠. 그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 어디였더라? 맨 마지막이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 부분이군요. 이 부분. 무기염료 포도당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반투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같은 농도를 되도록 하면 된다. 그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인공심장은.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모두 혈액 속의 요소 성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되겠죠? 요소가 노폐물이기 때문에 둘 다 성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소를 제거해야지. 노폐물. 자,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안 봐도 되잖아.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혈액투석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혈액투석기의 원리하고 구조 있었어요. 이거랑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A. 투석액, B. 혈액, C. 투석액 되어 있고 적혈구, 무기염류, 포도당, 혈장, 단백질 요소가 있습니다. A와 C의 요소 농도는 B보다 높다. A와 C의 요소 농도는 B보다 높다. 자, 그럼 뭐가 더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찾아볼까? 그 부분을 혈액의 농도 차이, 압력 차이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
어딨니? 나는 체크한 걸 볼 수가 없잖아. 다 지워서. 여러분들 체크 되어 있죠? 어딥니까? 여기 있죠? 여기 찾았다. 예.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노폐물은 투석을 통과시키면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 농도가 높은 혈액에서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한다. 그럼 혈액 쪽이 농도가 높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32열의 1번은 뭐라고요? A와 C의 안 되지. 투석액이 혈액보다 높으면 안 되죠. 혈액이 농도가 더 높아야 되겠다. 1번이 틀렸네요. 질문. 이런 것들은 그냥 찾아서 이렇게 대비만 해주면 돼.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패스. 베토벤 따다다단 33에서 35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의 논지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 해석이란 얘기죠. 이런 건 포인트 문제예요. 포인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5번 박스 형태, 추론 형태가 있고요. 이거밖에 없네. 자, 질문을 봅시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소개로 재현해내지 않는다면 베토벤의 명곡은 결국 우리 앞에 생생한 소리로 존재할 수 없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음악 해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요거 포인트 문제 있었네. 지휘자는 자신의 음악적 관점을 리허설을 통해 전달하고 여러 가지 손동작과 표정, 몸짓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악의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하며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낸다. 그 순간 지휘자는 단지 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지휘자 알고 있죠? 마이스트로 막 인상도 쓰고 막 손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이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손동작과 표정을 했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이 그걸 보고 맞는 연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피곤함? 요 지문까지만 보고 잠깐 쉴 테니까. 자, 일반인들에게 음악 해석이란 말은 조금 낯설지도 모른다. 엄연히 작곡가가 남긴 악보가 있고 지휘자나 연주자는 악보에 써있는 대로 음악을 지휘하거나 연주를 하면 될 테니 연주의 차이도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야, 이거는 음악의 상식이죠. 악보가 있다고 그거 그대로 연주한다고 그게 뭐 됩니까? 그게 아니지. 감정을 실어야지, 감정을. 예. 하지만 막상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보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령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리타르단도라든가 점점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의 스트린젠도라는 기호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느려져야 하고 어떻게 빨라져야 할까?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작곡가는 연주자들에게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악보의 불완전성이며 이 불완전성이야말로 다양한 음악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는 내용 하나밖에 없다. 그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이거죠. 악보의 불완전성. 그쵸? 그래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양한 음악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똑같은 연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악장 도입부만 해도 지휘자마다 천차만별이다. 이게 이제 운명이죠, 운명. 교향곡 5번이 따다다다 이겁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여는 따다다단의 내음은 베토벤의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해서 흔히 운명의 동기라고 불린다. 운명의 동기가 나타나는 1악장의 첫 페이지에 베토벤은 알레그로 콘 브리오, 즉 빠르고 활기 있게 연주하라고 적어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기 위해 2분 음표를 메트로놈 108로 연주하라고 적어놓았다. 1악장은 4분의 2박자의 곡이므로 2분 음표의 템포는 곧 한마디 템포인 셈인데 한마디를 메트로놈 108의 속도로 연주한다는 것은 연주자들을 긴장시킬 만한 매우 빠른 템포다. 자,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베토벤식으로 이거 써놓은 대로 하면은 굉장히 긴장되고 빠르게 연주를 해야 된대요. 하지만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정확하게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 운명의 동기를 연주한다. 그리고 운명의 동기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며 운명이 추적해오는 것 같은 뒷부분도 사정없이 몰아친다. 그의 해석으로 베토벤 음악의 추진력은 더욱 돋보인다. 자, 연주자들을 긴장시킬 만한 매우 빠른 템포인데 토스카니라는 지휘자가 해석을 해서 베토벤 음악의 추진력이 더욱 돋보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 음악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로 유명한 프루트뱅글러는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프루트뱅글러의 지휘로 재탄생한 운명의 노크 소리는 매우 느린 템포로 연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음 힘있고 또렷하게 표현된 그 소리는 그 어느 노크 소리보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함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노크 소리의 여운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작되는 운명의 추적 부분에서도 프루트뱅글러는 이 작품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그는 여기서 도입부의 느린 템포와는 전혀 다른 매우 빠른 템포로 음악을 이끌어가면서 웅장하게 표현된 운명의 동기와는 대조적으로 더욱 긴박감 넘치는 운명의 추적을 느끼게 한다. 프루트뱅글러는 비록 1악장 도입부에서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를 지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입부에 나타난 두 번의 노크 소리를 느리고 웅장하게 연주한 후 뒷부분의 음악은 빠르고 긴박감 넘치게 이끌어감으로써 베토벤 음악이 지닌 웅장함과 역동성을 더욱 잘 부각시키고 있다. 자, 그렇다면 프루트뱅글러의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악보에 충실하고자 했던 토스카니와 악보 너머의 음악적 느낌이 더 충실하고자 했던 프루트뱅글러 중 누가 옳은 것일까? 음악에선 틀린 음을 연주하는 것 이외에 틀린 것이란 없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여러 가지 다름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클래식 음악을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재 음악으로 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게 어렵지는 않죠?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악보의 해석, 그죠? 악보는 불안정성이다 얘기를 했고, 지휘자들이 악보를 해석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 연주하는 그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3번. 윗글의 논지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제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아니죠. 낯선 개념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 설명한다? 아니죠.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면 절충한은 타협 보는 건데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화제에 대한 예를 돋고 있다.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자,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여기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화제에 대한 예를 돋고 있다. 즉, 악보의 해석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두 가지. 아까 토스카니니하고 한 사람도 누구였어? 프루트뱅글러. 이걸 예를 들어서 보여줬습니다. 34번. 음악 해석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곡이라도 지휘자마다 연주자에게 다른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악보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연주자에게 완벽하게 전달하기는 어렵고요. 작곡가가 악보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담았다면 음악 해석은 불필요하다? 아니요. 지휘자가 연주를 할 때마다 음악 해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이 틀렸고 35번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베토벤 당시의 호른으로는 재연부에서 시장적으로 낮아진 제2 주제의 빵파르를 연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의 교향곡 5번 1악장 재연부에서 제2 주제 빵파르를 호른과 음색이 가장 유사한 목관악기인 바순으로 연주하도록 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는. 그죠? 호른이 뭐고 바순이 뭐야? 모르지? 그냥 그렇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19세기에 관악기의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음이든 연주할 수 있는 호른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자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자의 재연부에서 제2 주제 팡파르를 호른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바순의 연주를 고집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호른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베토벤은 당시 악기 한계 때문에 자신의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겠군. 그렇죠? 그래서 바순으로 했어요. 소리가 안 나니, 호른이 소리가 안 나니까. 토스카니니는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바순으로 연주하는 동조였겠군. 네, 이 사람은 우리가 지문에서 봤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악보들을 연주한다라고 지문에서 봤고, 자신의 음악 해석에 따라 호른이나 바순 이외의 악기로 연주하는 지휘자도 있을 수 있죠. 이건 악보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호른으로 연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휘자들은 악보에 충실한 음악 해석 중시했다? 아니요. 악보에는 바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치? 여기 4번이 틀렸네요. 잠깐 쉬어. 자, 봅니다. 36에서 39번 문제. 다음 글을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고요. 양기자의 사막을 같이 가는 법. 자, 보통 이렇게 산문하고 시하고 같이 나오면 산문은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평문이 아닌 이상 수필이 되겠고,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며, 그리고 이성부의 표. 36번 가난에 대한 설명.
37번 문맥의미 파악하기 37번 읽어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38번 이거 제일 먼저 풀어야 되겠지, 그치? 가와 관련된 문제니까 가 보고 바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39번은 다에 드러난 별의 속성이니까 자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했어. 그러면 다 보기 전에 이거 보고 돌아가도 되고요. 그냥 다 보고 39번 풀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뭐 입맛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필을 볼 때 시처럼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학창시절에는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고 하는 불행한 일 불행한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학년이 바뀌면 처음 올못 동안은 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 학교에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고 나던 그 느낌을 지금도 나는 선연히 떠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학년이 바뀌고 새 학기 시작했을 때, 짝이 바뀌었을 때 이거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 있네요. 이제는 반이 나뉘고 새로운 그부들한테서 낯섦을 실컷 맛봐야 하는 신학기 따위는 영영 내 곁에 사라졌다. 다 친해졌다는 얘기죠. 그 대신 사랑하고 믿어주는 것보다 시기하고 미워하며 또는 빼앗고 속이는 일이 더 많은 황폐한 세상살이에 낯가림하며 사는 나날 속 내던지지 말았다. 이 학교 학창시절이 아니라 사회로 나왔다는 얘기이네요.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지규 힘든 인생의 항해난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한 일이다. 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홀로 헤치는 파도는 높고 거칠가만 한 것이다. 운이법 돌아갔죠? 이 파도가 뭐예요? 이거지 뭐. 삶은 고난투성이. 그쵸? 이 파도가 고난투성입니다. 바로 이때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인생이란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제를 느낄 수 있는 친구. 혹은 내 삶에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하다는 용기가 솟는다. 그러니까 원피스에서 루피가 항상 외치죠. 너 내 동료가 되라. 여러분들 원피스 봐요? 안 보는구나. 나도 보다 말았는데 어디까지 봤지? 한 70권까지 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잘 모르겠어. 그런 친구와 돈독한 우정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그런 우정을 가꾸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 비록 나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일은 참 아름답다. 언젠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낙향하여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안쓰러하다 못해 자기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친구 옆에서 땅을 일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친구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죠? 회사 때려치고 시골 가서 친구랑 같이 농사져요. 이미 결혼하여 각각의 식소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한테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양쪽 집의 가족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냉혹한 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 두 집이 힘을 합쳤으니 얼마나 든든하냐고. 여기 뭐 도치가 되어 있죠?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문맥음 해야 되는데 기억 안 하고 넘어왔네요. 자, 무서운 사막부터 봅시다. 372번. 글쓴이에게 부정적 의미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은 아까 뭐였습니까? 파도. 371번. 글쓴이가 세상살이에서 헤쳐나갈 고난에 맞죠? 그 다음에 38번 문제 바로 봅니다. 가를 보기와 같이 구조화할 때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학창시절, B. 학창시절 이후 경험, C. 깨달음. 1번 글쓴이는 신학기 때 원했던 친구들과 반이 달라져 낯선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2번 글쓴이는 A보다 세상살이가 더 힘들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3번 글쓴이는 사업에 실패해서 낙향한 친구와 함께 시골에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어도 틀렸죠? 이 글쓴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자기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입니다. 3번 틀렸네요. 다시 지문으로 와서요. 이성무의 벼.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걸 해야죠. 자, 시를 볼 때는 정서, 외, 표현기법 세 가지. 우리가 눈발이라면 우리 표면적 화자 드러나 있고요. 눈발이라면 가정되어 있고 허공에서 쭈삣쭈삣. 자, 음성상정어 있지? 의태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진눈깨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부정적이네. 그쵸?
자, 그러면 문맥 의미 파악하기 37의 3번. 한방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그럼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뭐니? 부정적 인식이다. 그치? 부정적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자, 그러면 몸 하자 각은 맞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눈 얘는 긍정적 의미가 되겠네. 그러면 아까 37의 3번 한방눈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험 맞고요. 4번 편지 세살처럼 세상에 필요한 존재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눈반이라면 자, 비슷한 거 반복해주고 있죠. 우리가 눈반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럼 이때 잠 못 드니 잠 잘 못 자는 사람 뭐 고민 고난 이런 거 많은 사람이죠. 편지 이때 편지는 뭐야? 위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편지는 여기 나온 한방눈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의 깊고 붉은 상처 위 돋는 새살이 되자. 역시 여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37의 4번 편지 새살처럼 세상에 필요한 존재 뭐 가능합니다. 5번이 틀렸죠? 화자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깊고 붉은 상처가 아니라 이거는 현실에서의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 고통 이런 걸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37의 답은 5번 질문. 시 분석할 때는 세 가지 틀만 생각을 하라고 했죠? 정서외 표현기법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부의 벼 역시 정서외 표현기법.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여기 나타나는 건 뭐 좋아하지. 그 다음에 뭐 햇살이 따가울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이웃들에게 맡긴대요. 의나 들어갔네. 그러면 이때 햇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적 의미가 되겠다. 현실적 고통이 되니까. 그쵸?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뭐뭐 해라, 명령형 역시 의인법. 죄도 없이 죄지어서 이거 역설이네요. 죄 없는데 죄 지었대.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뭐뭐를 보아라, 뭐뭐를 보아라. 예, 각은 맞춰주고 있습니다. 벼가 춤출 때 의인법이죠.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벼가 춤출 때, 벼가 언제 춤춰? 가을에, 그치? 가을에 춤을 추게 될 겁니다. 곡식이 잘 자라서 노랗게 익어가서 바람이 불면 샥 해서 살랑살랑, 그쵸? 그때 떠나가죠. 왜? 추수하는 거지 뭐. 가을 거지 해야죠.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자, 여기는 이제 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자, 그럼 넓디 넓은 사랑은 뭡니까? 아까 뭐 한다고? 추수하는 거야. 가을거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오르는 거지. 그치? 다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 피 묻은 그리움 넉넉하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벼의 어떤 희생. 그쵸? 자기가 몸이 잘려서 다른 사람, 사람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36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적절한 것. 가와 나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경건한 분위기? 자, 우리가 나를 보는데 경건한 분위기는요, 여러분들 디도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뭐 주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가에서는 뭐 경건한 분위기는 안 나옵니다. 가와 다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했다. 자, 다의 지명 없어요. 그 다음에 가와 다는 대상을 의인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근감을 드러냈다. 자, 다에 의인하가 있는데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니죠. 말을 건네는 방식은 돈호법 누구누구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나와 다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다 동일한 시어 벼는 그 다음에 다는
눈발, 눈발, 자, 대자, 대자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반복하고 있으니까 맞죠? 5번도 확인. 나와 다는 명사형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아니요. 대자, 청유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따라서 3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떤 거? 햇살이 따가울수록 서로 기댄다. 서로 어우러진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서로 아끼고 저를 맡긴다 돼 있지? 그래서 부정적이야. 햇살이 따가울수록. 가위는 계절적 배경이 있어요. 응? 계절적 배경이 있어요. 가위 있었나요? 그냥 새학기가 새학기는 이건 계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학년 하면 이제 봄, 뭐 겨울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와야 돼요. 눈, 뭐 초록빛, 뭐 새순,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없는 거야. 질문. 괜찮음? 39번 보기를 바탕으로 다에 드러난 벼의 속성을 민중의 모습과 연결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성부의 벼는 벼의 속성을 민중과 연결시켜 희생과 인내를 통해 고난에 대응하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서로 단결하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 갔어? 여기서 우리가 체킹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민중과 연결, 그리고 희생, 강인한 생명력, 내면을 다스리고 서로 단결한다, 공동체 의식, 이런 거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뽑아낸 게 거기는 그림이에요. 자, 우선 A를 볼까요? 1번 A, 벼,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공동체 의식 연결됩니다. B, 인내심,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이게 인내심이에요? 아니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생명력, 서로 몸을 묶고 더 튼튼해진다, 단결력, 사랑을 바쳐 떠나간다, 희생정신, 다 연결되는데 2번은 말이 안 되올지다. 질문. 괜찮음? 부산교육청 문제가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부산청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6월 4일날 보는 게 부산청 시험이니까 이렇게 2년치 먼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40에서 42번 문제 소설 나와 있네요.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이 아저씨 이제 표절 걸려가지고 뭐 이제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뭐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0번에 A, B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 포인트 문제 나와 있고요. 41번 자 읽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몸의 의미 파악이에요. 42번 박스 이 부분 이렇게 있네. 자, 소설은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인칭 잡아라, 그쵸? 시점 잡아라. 그리고 인물심리 정리하시고 누구랑 누가 왜 싸우는가. 미안하구나, 아버진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1인칭이네. 내가, 그쵸? 1인칭이야.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지 그거 찾으면 돼.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들을만 했는데 결국 들으나마나가 돼버린 지 오래다. 이게 제목이 뭐지? 제목도 안 보고. 아까 바꾸냐?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나이 45세, 시간당 3,500원, 즉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여하튼 무슨 상사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중학생 때의 일인데 도시락을 갖다주는 심부름이었다. 약도가 틀렸나? 엄마가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근처 골목을 서성이고 서성였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이었다.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둑한 복도와 형광등과 칠이 벗겨진 목조의 문. 혹시 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깜짝이야.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다니. 그러니까 뭐가? 을씨년스럽다. 이게 내 머릿속에 있어? 이야, 잘 안 쓰는 단어니까. 넉넉한 환경은 아니어도 제법 메탈리카 같은 걸 듣던 시절이었다. 메탈리카 알아요? 락 음악 좀 들으면 이제 알 텐데, 메탈리카. 네. 그래도 세상은 뭔가 ESP, 플라잉 V, 메탈리카 사용한 기타의 모델명과 같은 게 아닐까? 막연한 생각을 나는 했었다. 했는데 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온 얼굴의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로 사물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있죠? 도시락 갖다 주면서 자기 이 환경, 주변 환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심리를 드러내고 있네요. 뭔가 좀 외국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얼굴이
좀 가냘파 보이기도 하고.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버렸다.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랬다고 지금이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니었으며 누구로 원망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말 그대로 수였던 것이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야, 세상은 한방이야. 어울리던 친구들이 안쓰럽던 투로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이들도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넌 뭘 할 건데? 나? 글쎄 요샌 연예계가 어떨까 싶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철이 들었네. 그치?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좀 놀았는데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조용한 소년이 되고 알바도 하고 좀 산수, 나의 산수 이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죽냐? 그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졌다. 정말로 사라진 것이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엔 사고가 아닌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사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행적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곳은 나였으므로 당연히 나는 그에 대해 할 말이 있었다. 그날 아침 전철역에서 만났습니다. 전철역에서요? 네, 아버지는 출근을 하는 길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만나는 편인데 늘 그랬듯 그날도 역시 아버지를 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빌어드렸습니다. 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 잠깐만 다음 걸 타자 하고 몸을 한번 뺐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푸시맨이라고 하는 알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많잖아. 그치?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이렇게 막 밀어 넣어. 그래서 막 낑겨 넣습니다. 이렇게 출발하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일본은 지금도 합니다. 일본은 영무원들이 와서 막 밀어줘요. 그냥 막 채워 넣어 그냥. 하나? 서울에서? 모르겠네. 예전에는 이제 푸시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위험하죠. 저기 막 우겨 넣다 보면은. 근데 일본은 아직도 합니다. 푸시맨들이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잠깐만 다음 걸 타자 하고 몸을 한번 뺐습니다. 몸매금이 파악하기 41에 1번.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아버지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음을 나가 알아차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꼽아놓고 나머지 걸 한번 제껴볼게요. 그런 적은 처음이었나요? 네, 아마도. 여기 또 확실해지네요. 그쵸? 이런 적이 처음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힘드신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열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순순히 타던가요? 그런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치?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 마지막으로 본 곳은 지하철역에서, 전철역에서.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끊어졌죠? 단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A와 B에 관련된 것 우리가 좀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A와 B 40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뭐였습니까? 사무실. B는 전철역이에요. A는 아버지의 초라한 삶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그렇죠? 가여운 모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A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부터 좀 놀지 않고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나의 산수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B는 현실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가 뒤섞인 공간이다. 그런가? 현실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가 뒤섞여 있습니까? 글쎄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다음에 A와 B는 각각 아버지와 나가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공간. 그렇고요. A에서의 아버지와는 달리 B에서의 나는 자신이 처한 현재 절망감. 이건 확실히 틀렸다. B에서 나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3번 전철역이 현실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가 뒤섞인 공간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다음에 어디 갔냐? 이 부분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도 가지 않았고 집으로도 오지 않았다. 말 그대로의 실종.
경찰은 요즘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로 나를 위로했지만 실종된 사람이 많대요. 41에 2번 경찰이 나의 아버지의 실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관심입니까? 아니죠. 이런 일이 꽤 많아요. 관심 없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될 리 없었다. 그 후의 기억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 회사를 상대로 밀렸던 2달치 임금을 받아냈고 이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고 이런저런 서류를 마련해 할머니를 관인 사랑의 집에 보내고 요양 보냈네 그지? 이 또한 정말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으며 경찰서와 병원을 꾸준히 오고 가고 또 여전히 일을 했다. 해야만 했다. 자 여기 뭐 나열 열거를 하고 있다 그치?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나열 열거 때로 새벽의 전철에 지친 몸을 실으면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몸을 떠밀리는 기분이었다. 밀지마 그만 밀라니까 왜 세상은 온통 푸시인가 왜 세상엔 풀맨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열차는 자, 아까 푸시맨 얘기해줬죠 그쵸? 자기가 아르바이트가 푸시맨이니까 왜 세상은 온통 밀어대는가 풀맨 풀은 당기시오잖아 당기는 사람은 없느냐 이런 얘기네. 삶은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가 그렇게 흔들리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봄은 금성인과 화성인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이나 근사한 계절이었다. 끝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신 어머니의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왔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도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 나는 울었다. 자 41에 3번 병원비가 줄었다는 사실보다는 어머니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것에 기뻐 나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돼 있다 그치? 의식이 돌아왔던 것보다는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고 하니까요. 글쎄 그 정도의 서러운 이유라면 누구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재활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의사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재활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겠지. 의사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우리 집은 다시금 숨을 트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라졌지만 할머니란 짐을 덜게 된 까닭으로 또 엄마가 스스로 자신의 병원비를 번 까닭으로 그대로 그렇게 근처의 지붕에서 지켜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잔디의 작은 싹이 우물튼 모습과 비슷한 광경을 쓸 것이다. 살아있다. 무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삶의 축복인가. 사라지기 전에 말이다. 자 여기는 산수 뭐예요? 산수 요거는 앞에서 아버지의 산수는 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당 3,500원 그쵸? 그러니까 삶의 계획,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방법, 삶의 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41에 4번 이전보다 집안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 사실에 대한 나의 자부심은 아니죠. 봄이 얼마나 완연한 날이었을까. 일을 마친 나는 잠시 역사의 벤치에서 졸다가 깊고 완연한 잠을 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목이 말랐다. 여느 때처럼 미란다 한 잔을 마시고 나자. 환타랑 비슷한 게 있었어. 요즘도 나오나 미란다? 혹시 봤어요? 오렌지맛 미란다. 예전엔 포도맛 오렌지맛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있었는데 탄산수처럼 쏘는 느낌의 봄볕이 피부를 찔러왔다. 당연히 얼음 없이는 봄볕 속에서는 그래서 그만큼의 온기가 더 심해 있었다. 아 마치 기지개처럼 나는 다리를 뻗고 고개를 젖혔다. 여전히 구름은 흘러가고 지구는 돌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건너편 플랫폼의 지붕 부근에 떠있는 이상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것은 설마 기린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한 마리의 기린이었다. 기린은 단정한 차림새의 양복을 입고 플랫폼에 이곳저곳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아, 이것 때문에 아까 40번에 3번 B는 현실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가 뒤섞인 공간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기린이 양복 입고 있어. 이거 봤는데 원피스에서 기린이 양복 입고 와가지고 두둑이 패는 거. 어쨌든 간에 승강장 플랫폼, 승강장입니다. 오전의 역사는 한가했고 역사는 여기죠. 사는 집사자, 건물사자야. 아무리 한가해도 그렇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의 표정으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거야 원. 누군가 한 사람은 긴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나는 기린을 예의주시했다. 끄덕끄덕 머리를 흔들며 걷던 기린이 코너 근처의 벤치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앉았다. 그것은 그리고 앉았다라고 해야 할 만큼이나 분리되고 모션이 큰 동작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기린이 아버지란 생각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미 통로를 뛰어가고 있었다. 사라지기 전에. 다행히 기린은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주저주저 그 곁으로 다가간 나는 주저주저 기린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다. 막상 앉으니 기린은 앉은 키가 엄청나고 전체적으로 다소곳하고 무신경한 느낌이었다.
기린이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나는 혼자 울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지, 곧장 나는 가슴속에 말을 꺼내고 기린의 무릎 위에 내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버지인지 기린인지는 말 안 하고 있죠. 그쵸? 그냥 이렇게 환상적으로 마치고 있네요. 자, 5번. 어디 5번이냐? 41의 5번. 나를 외면하는 아버지의 냉정한 태도에 원망.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41번에 간접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아까 1번이 뭐였죠? 기억이? 그러고 보니 잠깐만 다음 걸 타자고 몸을 한번 뺐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나요? 네, 아마도. 이렇게. 그래서 41의 1.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야 아버지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음을 나가 알아차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좋습니다. 40번 아까 했고 41번도 했고 42번 문제. 보기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살벌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만의 산수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이 땅 모든 아버지의 또 다른 내면의 욕망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더욱 팍팍해지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또 인간은 마치 짐짝처럼 푸시맨이 밀면 밀리는 대로 구겨지듯 그저 전동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혼잡한 곳에 들어가야 현실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알기에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짝처럼 머리를 들이밀고 몸을 쑤셔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기린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기린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무한 경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자, 이거군요. 1. 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자신이 져야 할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로부터 도피. 네. 2. 아버지의 가출로 인해 나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것은 나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3. 플랫폼에서 나가 발견한 기린은 경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렇고 4. 전동차 안으로 밀리는 대로 짐짝처럼 돌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 발견. 5. 45 나이에 시간당 3,500원을 받는 아버지와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는 나의 모습은 자신만의 산수조차 감당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틀렸죠. 자신만의 산수는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보자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무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삶의 축복인가. 이 부분을 통해서 42의 5번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43에서 4, 5번 문제를 또 볼게요. 고전시가 나와 있네. 시조 2편, 그 다음에 사설 시조 하나. 43번 가나다, 44번 가나. 그러니까 얘는 가나 보고 바로 풀면 돼요. 44번은. 그 다음에 4, 5번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름이 이계입니다. 이계. 자, 시조도 마찬가지. 정서, 외, 표현, 기법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촛불. 놀과 누구와 이별할 건데. 자, 의의법 들어가 있고요.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이건 뭐니? 시각적이죠?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탄다가 의인화했어요. 그러니까 초가 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촛불 나와 같아서 감정이입했네요.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노다. 그러면 시적 화자의 마음은 뭐란 얘기입니까? 누구하고 이별했어요? 님과 이별했어요. 그래서 슬퍼. 그러나 촛불을 보니까 야 너는 누구랑 이별했길래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냐. 너 나와 같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어디냐 강화도인가 어딘가 갖다 놓고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가정. 님의 집 창밖에 성로는 돌길. 님의 집 창밖에 돌길이라도 다르리라. 추측.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밖에 돌길이라도 다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꿈꾼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꿈꿔요? 님을 꿈꾼다는 얘기지. 보고 싶어요. 남이 아니고 님. 보고 싶어? 그냥 꿈속에서도 맨날 님 보러 가는 거야. 꿈길이 자취가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 그쵸?
나의 정성을 님이 아마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게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은 뭐니? 가와 나의 공통점은 어떤 그 대상의 부재, 지금 현재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님이 부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가의 겉으로 눈물지구에서 눈물은 촛농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맞고요. 화자의 슬픈 형상화 맞습니다. 가의 저 촛불 나와 같아서에서 촛불은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 그렇죠? 감정이입 대상. 나의 꿈이 다니는 길에서 꿈에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죠. 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나의 성노라도 다르리라에서 다르리라는 님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그를 슬퍼하노라에서 슬퍼하노라는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님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담겨 있다. 이건 틀렸네.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죠. 그리움. 보고 싶어요. 다음에 사설 시조 하나. 자,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온다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자. 중문은 뭐냐면 옛날 큰 대가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행랑채가 있어. 행랑채. 자,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여기 양반이 와서 얘기하죠. 이리 오너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거기 누시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줘요. 이게 행랑채입니다. 행랑채.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을 행랑아범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문지기라고 생각하면 돼. 문지기. 여기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안채가 있고, 근데 안채가 있으면 이렇게 또 벽을 쌉니다. 여기 또 뭐 계단 같은 게 있고, 여기 문이 있고요. 별채가 있고, 여기 집이 있고, 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여기 뭐 사랑채 만들고, 문이 있고. 중문은 이런 걸 중문이라고 그래. 큰 집 안에 이렇게 다문을 쌓아서 문을 만들어 놓는 거. 사극 많이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디입니까? 경복궁 가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경복궁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 거 알고 있지? 알아요? 지금의 모습은 한 30%밖에 복원 못한 겁니다. 일본 놈들 다 밀어버렸어. 개놈 새끼들. 네. 궁궐을 진짜 굉장히 빽빽하게 많았어요. 건물들이 쫙 밀어버려서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 30%밖에 복원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도 줄어들었죠. 원래 더 길었거든. 근데 이제 줄어들었어. 길 뚫느라고. 나쁜 새끼들이야. 어쨌든 간에 이게 중문입니다. 그래서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뛰어올라. 치달아 뛰어올라 앉아. 지방은 뭐냐면 문턱 생각하면 돼. 그 대문 문턱은 좀 길잖아. 그치? 거기에 뛰어올라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는 손으로 이마 대고 오나 멀리 보는 겁니다. 손오공이 이런 거 잘하지. 이렇게 봐요. 이게 이수로 가액이야.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싸움 바라보니 검은 뜰 검고 흰 것이 서 있거늘 저게 내미로다. 버선버서 품에 품고 신버서 손에 쥐고. 대꾸법이죠. 대꾸 있고요.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역시 대꾸법. 자, 여기는 음성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이게 다 뭐예요?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여기서 의태어 들어가 있고요.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퉁창, 우당탕탕. 우당탕탕. 건너가서 저갯말 하려 하고. 견눈을 흘게 보니. 상년은 작년. 작년 7월 사흔날 갈가 벗긴 주추리 3대. 살뜰이도, 그러니까 알뜰하게도 날 속였구나. 그래서 여기는 반어법을 썼어요. 알뜰하게도 날 속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님을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님이 그리워요. 근데 님이 온다고 했거든. 그래서 미리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저녁밥 일찍 먹고 나서 미리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 보니까 뭔가 보이거든. 그래서 막 뛰어가서 딱 봤더니만 그냥 이렇게 갈가벗긴 3대죠. 모처라 밤일세 망정, 밤이기 망정. 행여 낮이었다면,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다. 해학적인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 폭발한 거야. 그래서 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막 뛰어갔는데 아니야. 그쵸? 착각한 거지, 그치?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내신도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4~3번 가나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 애상이라는 것은 슬프다는 얘기죠. 우리가 방금 다 시조를 봤지만 이거는 슬픈 게 아니올시다. 두 번째, 영탄적 표현을 통해 영탄은 뭡니까? 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오. 자, 그러면 다에는 뭐가 있어요? 다에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나에는 뭐뭐뭐 하노라 이게 있고요. 가에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여기 나와 있네, 그쵸?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조적 어조를 통해 과거 행동이나 화자의 자책감, 자조적 어조는 다 내 탓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시조를 봤지만 이건 내 탓이요가 아니라 주출이 3대 그거죠. 역설적 표현 없고요. 가정적 상황을 제시했다? 아닙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영탄적 표현이 되겠네. 여기 또 있죠. 남 웃길 뻔 하게라, 뭐쳐라, 하노라, 모르는가. 이 부분이 영탄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리라. 스스로 한탄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뭐 그렇지 뭘, 에이씨. 뭐 이런 것들, 그치? 시험 못 봤다고 뭐 여러분들은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그래? 부평에서는 1학년인가 2학년 한 명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가지고 시험 점수가 이게 뭐니? 못 보면 어때요? 예. 이번에 못 봤으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너무 이렇게 쫄 필요도 없고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자괴감 들 필요도 없고. 45번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 등장한 사설 시조는 형식 면에서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졌다. 그쵸? 그래서 중장을 2구 이상 늘립니다. 중장 또는 종장을 2구 이상 늘리는 것을 사설 시조라고 그래요. 이 사설이란 말이 썰 푼다 이런 뜻이 있어. 내용 면에서는 실생활 소재들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솔직함, 해악성,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는 대담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여 비유, 상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곤비님비, 천방지방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오는 거야. 음성 상징어를 쓰면 당연히 생동감입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선, 신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는, 이게 님의 소중함입니까? 이게? 버선하고 신이가 아니죠. 버선 손에 쥐고 신버섯 손에 들고 막 뛰어가는 모습이지, 그치? 님의 소중함이 아니라 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죠. 2번이 틀린 것 같고, 나머지 3번 주출이 3대를 님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해악성, 임을 그리워하는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화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중장이 길어졌건,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님에게 가서 정연말을 하려는 모습에서 애정을 표현하려는 화자의 대담성,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니? 없어요? 끝났다, 준영아.